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숫자 5입니다. 제5공화국. 이제는 먼 역사 속의 용어처럼 느껴지는 이 단어가 갑자기 화제입니다. 자유한국당 1차 인재 영입에서 보류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5공화국 시절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삼청교육대를 언급해서인데요. 자신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논란이 커졌음에도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아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입 철회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안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50 공안검사 출신이 50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며 황 대표의 리더십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의 불똥은 그대로 황교안 대표를 향한 상황입니다. 박 전 대장을 두고 정말 귀한 분이라고 했던 황교안 대표가 결국 영입 불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더십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한국당이 영입을 보류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어제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 여파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지금 직면을 했는데 일단 이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두 분께 한 줄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총선 비전과 인재 영입이 따로 놀아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재가 악재가 됐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권혁기 전 관장께서 그렇게 한 줄 평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말로는 이제 우파 통합, 보수 통합을 비전으로 내거셨죠. 그리고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영입 인사의 면면을 보면 황 대표가 제시한 한국당의 미래 전략의 비전들을 대변할 만한 인물들이 거의 없다는 게 일단 한계인 것 같고요. 특히 논란이 됐던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했던 이유는 황 대표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적폐 수사의 피해자다. 예. 이 이유를 드셨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이번 총선은 반문재인 깃발만 들면 한국당이 총선에 승리한다. 이런 안일한 인식에서 한국당의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할 인재 영입 1호를 정쟁의 한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영입을 하면서 생긴 후폭풍인 것 같고요. 저는 한국당이 장애 집회에 너무 몰두하면서 생긴 정치적 후유증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인재가 악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당의 선거를 앞두고 큰 호재가 돼야 되는데 네. 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시도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악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한국당이 이분을 1호로 영입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처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영입 대상자를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2차, 3차 계속 있는 건데 1차 영입 대상자 중에 원래 10분이었죠. 예. 그중에 이제 두 분은 탈락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 박찬주 전 대장이 이름이 가장 앞에 나오는 바람에 1호 영입, 일종의 상징성을 가진 그런 영입 시도로 비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저는 저분이 억울한 점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 들어서 저분이 사드 배치 총 책임자였고 이제 이 작전사령부 사령관이었단 예. 말이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하고 육사 동기고. 네. 그래서 솔직히 탈탈 털린 점이 있어요. 네. 부인이 그 갑질의 문제로 기소되긴 했지만 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검찰도 2번이나 군검찰, 검찰 조사에서 기소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뇌물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고법에서 그것도 무죄가 나오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본인은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무리하고 과도한 적폐청산의 피해자임에 주목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저분이 군 생활하면서 보여준 어떤 역량, 안보관,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높이 사서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분의 생각이 특히 어제의 저분의 말씀 중에 옳은 말씀도 있지만 본인이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좀 지나친 말씀을 하는 바람에 더 역풍을 맞게 예. 됐고 결국은 저분이 해명은 했지만 이 옛날식 사고를 하고 있구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정신에 맞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갖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도 저는 어제 저 이야기를 듣고 아마 영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한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영입은 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지나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옛날식 사고라고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사실 이런 지적을 받게 된 부분이 바로 삼청교육대 관련 언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논란이 되자 박찬주 전 대장이 오늘 다른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들어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청교육대라는 그 단어를 연결해서 혼란을 일으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그 불법적이고 그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희도 박찬주 전 대장을 직접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전화 통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혼란을 일으켰으니까 해명을 해야 하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이 인식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말이 반인권적인 그런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설명하시면서 이제 극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였다라는데 삼청교육대 훈련이 극기 훈련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불법으로 삼청교육대에 보내지고 수백 명이 억울하게 사망한 아주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삼청교육대의 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분의 머릿속에는 극기 훈련 정도는 삼청교육대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는 반증이어서 당신께서 어떠한 잘못된 말씀을 하셨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권센터장의 본인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이제 어떤 진보 좌파의 공세처럼 이렇게 이제 삼으시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은 무죄는 받았지만 부인은 공감병에 대한 갑질 문제로 일단 기소가 됐고 네. 또 어제 설명하시는 와중에 또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인식도 또 드러났습니다. 육군 대장으로서 오성 장군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 병사들에게 존경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감은 공감병이 따야 된다. 골프 공부 얘기했고.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이 대한민국 육군의 현대화를 추구를 제대로 했었을까 이런 의구심 정도로 들고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에서 영입이 되지 않더라도 타 보수 정당에서 영입을 한다면 가셔서 정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명료하게 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네, 박찬주 전 대장 거취 문제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박 전 대장 여파가 커지면서 이게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참혹, 당혹, 궤변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끔찍한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박찬주 대장을 정말 귀한 분이라 했던 황교안 대표가 나설 차례입니다. 네, 박찬주발 태풍이 여의도 정치권을 이제 강타하는 모습입니다. 예상해
뭐 많은 분이 했겠지만 일단은 여당에서는 야당에 대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정면 공세에 나선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황 대표가 어떤 대응을 하면서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가 앞으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글쎄요. 그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박찬주 전 대장 문제를 호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의 그 릴레이 궤변을 계속 소위 말해서 보호하고 방어하고 앞장서서 나섰던 분이 지금 성찰한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따지자면 경중을 따지자면 조국 전 장관 또 그 가족의 문제가 저는 훨씬 크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경위는 명확히 설명하는 게 좋겠다. 원래 내가 이분을 접촉을 했던 건 이분이 우리 당과 정체성도 맞고 지금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네. 북한이 핵 폐기할 조짐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도 포기하고 사실 무장해제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는데도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정부의 이 안보관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박찬주 전 대장의 그 투철한 안보 정신과 군의 경험을 좀 우리가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의 문제도 고려를 했다. 이런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번에 국민들 앞에서 하신 말씀은 정말 옛날식 사고에 머물러 있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건 이제는 보류를 하겠다. 명확히 좀 선을 긋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주 전 대장 거취 문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한국당에서 영입 제안 철회하더라도 계속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공화당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일단 거절했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서 천안에 이제 출마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구까지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홍문정 대표 워딩을 보면 한국당이 이제 박찬주 대장한테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 영입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명료하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철회한다는 발표는 아직은 않았지만 네. 오늘 이제 뉘앙스를 보면 이제 사실상 철회라고 읽힐 대목이어서 홍문정 대표의 구애는 조금 더 강렬해질 것 같고요. 계속 예. 정치에 이미 발을 디뎠다고 생각하는 박찬주 전 대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로든 간에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박찬주 전 대장이 총선을 앞두고 그 거취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당의 총선 체제 전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었고 면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많이 띄어요. 금 의원은 그동안에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당의 지도부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른바 조국 대전을 거쳐가면서도 이런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가장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금태섭 의원의 기용이죠.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전국에서 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이제 쓴소리를 해서 이제 알려진 의원입니다. 총선 기획단이 이제 친문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나 네. 지적이 일부 있었는데 이 금태섭 의원의 기용으로 이제 일거에 이제 해소가 된 느낌이고요. 예. 또 금태섭 의원 이외에도 이제 재윤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변인 예.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 양정철 원장, 뭐 이근영 전략계획위원장이 뭐 부단장을 맡은 모양새인데 그것은 이제 당연직으로 이제 당직자들이 배치가 된 것이고 평 의원들은 초선과 그리고 비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총선개혁단이 이 정파 간의 치중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마련했다는 게 평가의
지배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조금 더 먼 발치에서 보실 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한국당과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비교를 한다면 네. 일단 민주당이 판정승했다고 보입니다. 한국당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쓴소리를 했던 분도 넣고 예. 그다음에 여성과 청년들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청년은 겹치는 분이 한 두 분이 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15명의 위원 중에 절반이 여성과 청년인데 네. 한국당의 경우는 현역 초재선 중심이고 또 황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 중심이고 여성은 한 분밖에 없고 청년을 대표할 만한 분들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기획을 어떻게 하고 공약을 어떻게 내놓느냐가 달려 있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면면의 비교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긴장감이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선거는 긴장하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오는 10일로 돌게 되지만 지난 2년 반의 대통령의 성적표는 제가 보기엔 정말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이 실패입니다. 인사 실패, 통합 실패, 경제 실패, 외교 실패, 안보 실패, 에너지 실패, 환경 실패, 열과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절박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패배한다면 대통령이 레임덕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긴장감을 갖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고 벌써 현역 의원 물갈이가 한 4분의 1은 물갈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한국당은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도 없고 국민 여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나빠지니까 좀 안이하게 막연하게 우리가 내년에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지금 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경제 상황, 안보 상황도 안 좋으니 결국은 공천 과정을 통해서 아마 현역 대폭 물갈이, 그다음에 소위 참신한 분들 대폭 영입, 이래서 우리는 공천 혁명했습니다. 이 카드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당도 맞불을 놔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당은 훨씬 긴장감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되고 선거 기획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기획단에 지금 부족한 분들은 보완을 해서 메워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보다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이 영남 3선 이상 의원들 험지 출마,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한국당 총선 기획단 꾸린 걸 보면은 뭔가 혁신이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황교안 대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비전의 메시지로만 보면 아주 파격적인 총선 계획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단 제일 두드러진 것은 일단 영남 의원들의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친박 그리고 새로운 친 황교안 대표계로 불리우는 네.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여성과 청년이 민주당에 비해서 태반 부족해 보인다. 네. 이런 것이죠. 장제원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을 중용하는 거 보고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당 한국당의 총선 기획단이 얼마나 이 대중의 민의를 따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제 신랄한 자아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이 당내 비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바둑으로 치면 민주당은 이제 반집계가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장관 정국을 거치면서 이제 이 민의의 쇄신 요구에 몰입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한국당은 말로는 우파 통합을 외치지만 결국 우파 통합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할 때는 여전히 친박 중심, 친황 중심, 반통합 인사를 계속 배치하면서 예컨대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과의 이 통합의 가능성은 자꾸 어렵게 만드는 포석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메시지는 말로는 우파 통합을 외치지만 결국은 통합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선거 치르겠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여진이 강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 통합이 만약에 네.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한국당은 좀 어려운 분위기 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도 뭔가 나설 것 같긴 한데요. 황 대표가 이 통합에 대한 의지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쇄신을 해 나가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쇄신 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 변화를 줄 때 통합의 문은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 아마 한국당이나 황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이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문제입니다. 네. 준연동형제가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 연대를 확실히 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찍어주고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곳에서는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의당을 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당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준연동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도 인식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거제도에 따라서 통합의 이 문제도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한국당이 좀 더 주력해야 할 점은 혁신과 쇄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한국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또 당의 청년 당원들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한교안 대표가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을 적절히 잘 반영해가지고 좀 더 쇄신과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의 총선기획단과 관련해서 청년을 대표하는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게이머. 그런데 예, 황희도 씨.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분의 생각이 제가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뭐가 문제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가족에 대한 인질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거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 영화 관련해서 헛발질하는 논평 냈죠. 우리 남자들도 억울하다, 피해한다. 이분이 청년 대변인이에요, 민주당에.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직 중진 의원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세습적으로 청년 대변인 맡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과연 청년을 제대로 대변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나이, 성별 이것만 따지지 말고 그분들의 사고방식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여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강기정 수석의 사퇴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희가 오신환 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 강기정 수석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그 여당 원내대표가 좀 조율을 해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것이 저희의 어제의 요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국회 상황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강기정 수석 해임하고 대통령이 사과해라. 안 그러면 여야 협상이 없다. 청와대가 뭔가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먼저 강기정 수석의 발언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죠. 정무수석은 야당의 제1파트너입니다. 네. 유연한 자세가 이제 기본이고요. 오늘 대통령이 오늘 또 귀국하시니까 아마 이제 비서실장, 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대통령께 이제 상황 보고를 하고 개인적 해석으로는 정무수석의 야당에 대한 큰 사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 해석은 정무수석 차원에서. 네네 예.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운영위원장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과했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이 한국당이 국가안보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보실장에게 지금 안보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라고 이제 몰아치듯이 답변을 강요했거든요. 근데 정영 안보실장은 안보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핵 문제가 엄중한 하나, 북미 대화, 남북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 우기지 말라라고 이제 계속 나경원 대표가 현 안보는 위기 상황임을 안보실장에게 인정하라는 그런 이제 몰아세우는 듯한 발언 속에서 이제 강기정 수석이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이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강기정 수석이 사퇴를 안 하면 의회를 보이콧하겠다. 그래서 또 보이콧 운운이란 지적을 또 받고 계시거든요. 네. 국회에 할 일은 그냥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강기정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장외 집회까지 또 열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원내대표로서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대로 해 가시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야당 대표다운 모습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실장 간의 대화가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강기정 수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끼어들어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게 커졌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수석은 어쨌든 동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상황이었고 네. 네. 정의용 실장은 또 전형적인 행정 관료이기 때문에 네. 약간 뭐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좀 동료 의원으로서 좀 이렇게 말을 글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또 어떻게 풀려야 될까요? 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아니 뭐 나도 했는데 당신한테 뭐 내가 뭐 뭔들 못하겠느냐 이런 오만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렇게 오만한 행동을 한 청와대의 수석은 처음 봤어요. 게다가 여야 간의 이 청와대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정무수석이 예. 정쟁을 유발을 했습니다. 저는 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자초지종을 따져보면 강기정 수석은 워낙에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이 뭔지 망각을 했죠. 그 전에 국감장에서 김정재 한국당 의원하고 노영민 실장하고 문답을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강기정 수석은 두세 차례 웃었어요. 또 굉장히 오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나경원 대표하고 정의용 실장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저런 일어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저런 몰상식한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입장에서 우긴다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방사포를 쐈죠. 그게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북한은 우리를 직접 겨냥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쏘고 있는데 그게 위협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정의용 안보실장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니 우긴다고 지적할 수 있죠. 그거를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국정감사장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잠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진솔하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사과와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국에서 오시면 정말 하반기는 야당과 협치를 해서 뭔가 좀 포용적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기정 수석 스스로 제가 보기엔 물러나는 게 도리죠.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야 관계를 풀고 가야 되죠.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청와대의 강기정 수석이기 때문에 풀 책임도 청와대하고 대통령과 강기정 수석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3+3 원내 네. 교섭단체 3당 간의 협의체를 당분간 중지할 뜻이 있음을 시사를 했고 또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는 7일 날 그 예산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됐단 말이죠. 결국은 좀 지금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전국에 계속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생을 강기정 수석으로 인해서 비롯됐기 때문에 강기정 수석이 소위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가 잠시 가동 중단되는 거 사실 정말 청와대나 여당은 이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국회가 중단됐다고 해서 한국당에게 또 책임을 미루는 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킨 쪽이 일단은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뭔가 책임 윤리를 스스로 보이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정리를 하시고 강기정 수석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정말 일단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되고요. 저는 사과를 하긴 했죠. 그 사과는 예. 뭐라고 했냐면 저로 인해서 이 국정감사가 좀 지연된 데 예.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아마 설득력 있게 상대방한테도 다가갈 텐데 그냥 유감입니다. 진솔한 사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예. 유감은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 유감이죠. 그래서 진솔한 사과 해야 되고요. 대통령께 큰 누를 끼쳤으니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히는 게 정정당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 귀국하시니까 이제 강기정 수석 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상의해서 일단은 강기정 수석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또 의회가 영향을 받는 것은 또 청와대로서는 풀어야 할 네. 또 임무가 있기 때문에 큰 사과 등을 포함한 어떤 해법을 이제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를 멈추겠다고 하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도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 권 관장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이미 깼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5달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향후 행보를 전망하십니까? 그거 참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아시다시피 이러저러한 법정 문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법정에.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1년 넘게 계속해서 대선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집권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총리의 어떤 안정성 있는 이미지로 총선에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못지않게 후임 총리의 청문회 전국도 굉장히 다뤄야 할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정부, 당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총리의 총선 지원도 필요하고 네. 또 이 후임 총리에 대한 이 전국 관리도 같은 무게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여서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네. 대통령과 당과 이낙연 총리가 종합적 판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